할머니,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9살 손녀 지민이가 판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가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랑 나쁜 아줌마가 할머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요. 재생 버튼이 눌러지자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증인석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제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3년간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현주는 눈을 떴습니다. 28년간 반복된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온 현주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엌으로 향한 현주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민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였죠. 양파를 썰면서 현주는 문득 요즘 남편의 변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건넸는데 요즘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뚝뚝하기만 했습니다. 6시 30분쯤 되자 민석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식탁에 앉으며 현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주는 따뜻한 밥과 찌개를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나요? 민석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일 있으면 늦을 수도 있지. 왜 자꾸 물어봐? 현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익숙해져야 했으니까요. 민석은 몇 숟가락 먹더니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을 남기고 민석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현주는 멍하니 서 있었죠. 결혼 초기만 해도 그는 다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현주에게 집에서 쉬라고 했던 것도 민석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신이 돈을 벌어올 테니 걱정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언제부턴가 현주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경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자신은 이 집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주는 생활비로만 근근히 살아가야 했죠. 오전 10시쯤 시어머니 박영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82세의 영자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보기엔 가끔 이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나 또렷했으니까요.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영자는 멍한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밥 줘. 배고파. 현주는 따뜻하게 데운 죽을 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에 갑자기 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너무나 또렷했죠. 며느리야, 정신 차려야 해. 폭풍이 오고 있어. 현주는 깜짝 놀라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영자는 이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정신이 드셨던 건가요? 아니면 치매 증상의 일부일까요? 주말이 되자 딸 수진이 손녀 지민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9살 지민이는 현주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지민이가 현관문을 열며 씩씩하게 인사했죠. 할머니, 저 왔어요. 현주는 환한 얼굴로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민이 잘 지냈어?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지민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전화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시던데. 현주는 가볍게 웃으며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일 때문에 그러시나 봐. 걱정 마. 하지만 현주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석은 현주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에서 뭘 했어? 나한테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충격적인 말을 들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현주는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고 현주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현주 씨 맞으시죠?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현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오른쪽 상단에 법률사무소 로고만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죠. 현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적힌 글자가 현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소송. 현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강민석, 피고는 서현주. 소송 사유를 읽는 순간 현주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의 가사 의무태만, 정서적 불안정, 재정 낭비라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석은 모든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예금도 심지어 현주 명의로 된 적금까지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에 대한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죠.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능한 며느리.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민석이 받았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혼 서류가 왜 집으로 왔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 여보, 제발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현주가 애원했지만 민석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28년 동안 내 돈만 쓰고 살았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도 제대로 못 모시잖아. 나는 새 인생 살 거야. 배경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한 현주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민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는 끝났어.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집 나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주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시어머니 영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이었지만 현주의 모습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야, 왜 우는 거야? 현주는 영자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민석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해요. 영자는 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참고 견뎌. 아직 때가 아니야. 현주는 깜짝 놀라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신이 드신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밥 줘. 배고파. 현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분명히 어머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금방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었죠. 현주는 서류를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 목록에는 집안이 어질러진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사진들을 보고 기억해냈습니다. 2달 전 고열로 사흘간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민석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는 바쁘다며 거절했었죠. 그때 민석이 일부러 사진을 찍어둔 겁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현주는 그런 것들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는 현주 명의였지만 민석이 자주 빌려갔었습니다. 주 카드가 한도 초과라면서 말이죠. 현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공동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현주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0원. 수억 원이 있어야 할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한 현주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민석이 체계적으로 큰 금액들을 인출해 왔던 겁니다. 매달 조금씩 빼내어 현주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했더군요. 마지막 인출은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을 깡그리 비워버렸죠. 현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모자라 재정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당장 생활할 돈도 없었습니다. 현주는 방으로 달려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금반지와 목걸이라도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보석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값싼 모조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모든 귀금 속을 빼돌린 겁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현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만 챙기고 자신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옛날 주소록을 뒤지다가 대학 동창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한다고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은혜가 받았습니다. 현주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현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안타까워하며 한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현주야, 김준혁 변호사님이라고 계셔. 법률구조공단 출신이시고 지금은 개업하셨는데 정말 정직하고 실력 있으신 분이야. 내가 연락처 보내줄게. 꼭 찾아가 봐. 고마워, 은혜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힘내, 알았지? 그렇게 현주는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김준혁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혁입니다. 준혁은 현주를 의자에 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서류, 비워진 계좌, 사라진 귀금 속 조작된 증거 사진들까지 말이죠. 준혁은 말을 자르지 않고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현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준혁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이 모든 것을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계획된 재산 강탈이에요. 현주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착수금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준혁은 잠시 현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시죠. 지금 중요한 건 서둘러 대응하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상대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집안 사진들이었습니다. 부엌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팠을 때 찍은 거예요. 현주가 항변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신가요? 병원 기록이라도요?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약국 약만 먹고 참았었습니다. 병원 갈 여유도 없었고 민석이 돈 쓴다고 뭐라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제 카드를 가져가서 썼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에 신고하셨나요? 남편분께 따지셨나요? 현주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을 믿었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현주 씨, 상대 측은 당신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겁니다. 준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문가 증인 윤서아의 심리평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주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현주는 처음 보는 이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조사 자료를 펼쳤습니다. 윤서아, 38세,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
그리고 남편분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남편의 불륜 상대인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렵 9살 손녀 지민이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맡겨지곤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주말 근무가 잦았거든요. 지민이는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현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할아버지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죠. 할아버지는 지민이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아, 이분은 아저씨 회사 동료분이셔. 인사드려. 지민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거든요. 부엌에서 나온 할머니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라고 해요. 민석 씨랑 사업 파트너예요.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서아 씨가 오늘 중요한 서류 가져왔어. 잠깐 들렀다 갈 거야. 현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석과 서아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민이는 숙제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그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증거를 모아야 해요. 증거가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답니다. 지민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동료라면서 왜 저렇게 가깝게 앉아 있을까요? 할머니 얼굴이 왜 저렇게 슬퍼 보일까요? 그날 이후로도 서아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나간 사이에 오곤 했죠. 지민이는 어른들이 자신을 어린애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똑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거실 화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원래 숨바꼭질 놀이할 때 자주 숨던 곳이었죠. 할아버지와 서아 아줌마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낡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화면이 금가 있어서 할머니가 새 거 사줄 때까지 쓰지 말라고 했던 태블릿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작동했습니다. 지민이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분 사이로 렌즈를 살짝 내밀었죠. 당신 계획이 정말 완벽해.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 씨는 아무것도 의심 못하고 있어. 정말 순진하더라.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28년간 집에만 있던 여자가 뭘 알겠어. 돈도 다 빼돌렸고 증거도 다 만들어뒀어. 지민이는 숨죽이며 계속 녹화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을 떼지 않았죠. 판사도 속일 수 있을 거야. 내가 법정에서 현주를 자극하면 분명히 히스테리를 부릴 거야. 그럼 내 전문가 증언이 딱 들어맞지. 서아가 민석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똑똑해. 치매 할머니 양육권까지 주장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야. 현주가 그것까지 잃으면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새로 시작하는 거지. 민석이 서아에게 키스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깜짝 놀라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녹화를 멈췄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화분 뒤에서 나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증조 할머니 방으로 향했죠. 문을 두드리자 영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민아, 왜 그러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지민이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척하지 않고 또렷한 눈빛으로 지민이를 바라봤죠. 뭘 봤니? 할아버지랑 이상한 아줌마가 할머니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녹화했어요. 지민이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영자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민이. 하지만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증조 할머니. 근데 왜 할아버지는 저런 나쁜 짓을 해요? 영자는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른들 세계는 복잡단다. 하지만 걱정 마. 때가 되면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이 영상 잘 간직하고 있어. 드디어 첫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현주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게 그늘져 있었죠. 준혁 변호사가 당부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주 씨,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측은 당신을 자극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법정에 들어선 현주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죠. 반대편 테이블에는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화려한 차림의 남자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방청석에는 시어머니 영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모시고 온 겁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주를 보는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피고 서현주 씨가 얼마나 무책임한 주부였는지 말입니다. 변호사는 대형 스크린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어질러진 부엌 쌓인 설거지, 널브러진 빨래들이 하나씩 보였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는 기본적인 가사 의무조차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자신이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민석이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설명되지 않았죠. 다음으로 재정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벌어온 돈을 무분별하게 낭비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이 모든 지출이 피고 명의 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주는 손을 떨며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아직 반론할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학대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아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블레이저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그녀는 전문가처럼 보였죠. 증인석에 앉은 서아는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경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년간 가족 상담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증인은 피고를 관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3개월간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러운 행동 관찰을 수행했습니다. 관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서아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높은 목소리로 꾸짖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다루는 태도가 아니었죠. 현주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맬 때 놀라서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것을 학대로 포장했죠. 또한 피고는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갑자기 울거나 화를 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서아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지만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렸죠.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아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치매 환자를 돌볼 정서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다른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휴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 여자의 증언이 너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현주 씨가 직접 증언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가 다가오며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28년간 집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족을 돌봤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을 키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수입을 올린 적은 없으시죠?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변호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번 돈으로만 살았다는 거군요. 기여한 게 없다는 뜻이죠. 현주는 변호사의 공격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여한 게 없다니요. 28년을 바친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역할이라고요? 돈을 쓰기만 한 게 역할인가요? 변호사가 다그쳤습니다. 현주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상대 측이 원했던 겁니다. 증인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군요. 방금 전 전문가 증언과 일치하네요. 변호사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죠. 준혁이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증인을 고의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재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석 측은 추가 증거들을 계속 제출했죠. 이웃 주민의 진술서도 나왔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민석이 현주에게 소리 지르던 것이었지만 왜곡되어 제출되었죠. 네 번째 재판이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현주는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준혁 변호사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상대 측의 증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현주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저예요. 들어와. 영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현주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의 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며느리야 앉아. 현주는 어리둥절하게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신이 드신 거예요?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지? 3년간 연기했어. 우리 아들놈이 변하는 걸 지켜보려고. 현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년간 치매 환자 행세를 했다는 말인가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는 서랍을 열어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때를 기다렸지. 저놈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확실히 보여줘야 했어. 그리고 며느리야. 영자가 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우길 바랐어. 이제 내 것만이 아니라 내 것도 지켜야 하니까. 영자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건 1년 전에 작성한 내 유언장이야. 모든 재산을 너한테 물려준다는 내용이지.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그리고 이건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의사소견서야. 치매 진단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어. 영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였죠. 다음 재판이 마지막이 될 거야. 거기서 내가 나설게. 우리 지민이도 준비가 됐어. 지민이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녀가 아주 똑똑하더라. 중요한 증거를 모아뒀어. 바로 그때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나가보니 딸 수진이 지민이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심각했죠. 엄마 들어가도 돼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낡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민이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과 서아가 소파에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주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판사도 속일 수 있어. 현주를 자극해서 법정에서 히스테리 부리게 만들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치매 할머니 양육권 주장은 정말 기가 막혀. 현주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서아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처음엔 아빠 편을 들었어요.
아빠 말만 믿었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민이가 이 영상 보여주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현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민이도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최종 재판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주는 준혁 변호사, 영자, 수진, 그리고 지민이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는 보자기에 싼 낡은 태블릿을 꼭 안고 있었죠. 영자는 평소처럼 멍한 척 연기를 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석과 서아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그의 변호사도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죠. 양측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증언을 들은 결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죠.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9살 지민이가 혼자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린이가 왜 법정에? 민석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봅시다. 지민이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 중앙까지 걸어왔습니다. 판사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판사님, 할머니가 모르는 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보자기를 풀어 낡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랑 나쁜 아줌마가 할머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요. 제가 녹화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지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나가. 앉으세요, 원고.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기관에게 지시했죠. 저 장치를 법정 모니터에 연결하세요. 서기관이 재빨리 지민이에게 다가가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자 법정 벽면에 큰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민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거실 소파가 보였습니다. 민석과 서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현주를 완전히 파산시킬 거야. 집도 돈도 어머니도 다 빼앗을 거야.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가짜 증거 만드는 것도 나를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운 것도.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죠. 판사는 우리 말만 믿을 거야. 내가 법정에서 현주를 자극하면 분명히 소리 지를 거야. 그럼 내 증언이 딱 들어맞지.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거들었죠. 치매 할머니 양육권 주장은 정말 기가 막혀. 현주가 그것까지 잃으면 완전히 무너질 거야. 어머니는 치매라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우리가 모시는 척하다가 요양원에 보내면 돼. 민석의 마지막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민석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영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부축하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내저었죠. 평소처럼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었습니다. 증인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영자를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분이 치매 환자 아니었나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영자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죠. 판사님, 저는 박영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은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년간 치매 환자 행세를 한 건 너와 그 여자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내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치매 진단 받기 전에 미리 받아뒀죠.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마친 정식 서류입니다. 판사는 유언장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증언했죠. 제 모든 재산은 제 며느리 서현주에게 갑니다. 건물도 예금도 전부 말입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석이 소리쳤지만 영자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30년간 헌신한 며느리를 배신했다. 돈과 젊은 여자를 위해 가족을 버렸지. 나는 그런 아들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증인 계속하세요. 영자는 민석과 서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3년 동안 제 앞에서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제가 치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를 모함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법정까지 속이려 했죠.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할 말이 있습니까? 민석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옆에 있던 서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판사가 판결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법정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원고 강민석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사기와 위증에 기반한 것으로 전부 기각합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오히려 피고 서현주 씨에게 반소 제기를 허가합니다. 원하십니까? 준혁 변호사가 현주를 보았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죠. 네, 판사님. 간통과 사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승인합니다. 서현주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공동재산은 피해자인 서현주 씨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민석과 서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원고 강민석과 증인 윤서아는 사기, 위증, 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를 명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민석과 서아에게 수갑이 채워졌죠. 민석이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주야, 제발. 하지만 현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에게 줄 동정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지만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현주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현주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딸 수진도 엄마를 안았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빠만 믿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영자도 며느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며느리.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28년 만에 현주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아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자격증도 박탈되었죠. 현주는 영자가 물려준 재산으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지민이네 할머니 빵집이었습니다. 아늑한 카페에는 현주가 직접 구운 빵과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었죠. 교사 출신답게 현주는 방과 후에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빵을 가르쳤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치매 환자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한쪽에 앉아 손님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죠. 지민이는 학교 끝나면 매일 카페로 달려와 숙제를 하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현주와 영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민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빵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죠. 며느리야, 행복하지? 영자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 남편과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돕곤 했죠. 엄마, 오늘 손님 많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얘들아. 현주는 딸과 사위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창문에는 모두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민이 가라고 쓰여 있었죠. 저녁 무렵 손님들이 돌아가고 현주는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28년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재밌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현주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영웅이 자신의 인생을 구해주었죠. 영자도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증손녀 정말 대단해. 할머니 자랑이야.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28년의 고통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현주는 가볍게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황혼기에 이혼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현주는 28년간 헌신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영자의 신뢰를 얻었고 지민이 같은 훌륭한 손녀를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씨앗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현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54세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스물처럼 빛났죠. 이제 막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현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